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면서도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 KBS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남북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5.2%가 잘했다고 답했지만 앞서 지난해 두 차례 조사 때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일자리가 1순위에 꼽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강원도 양양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능선을 따라 계속 번지면서 송천리 등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 김구, 안창호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신년 축하 모임을 열었던 장소가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사진으로만 전해오던 이곳을 독립유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2019년) 새해 첫날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엄경철입니다. 새해 첫날 개인적 소망과 여러 사회적 기원이 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가장 큰 민족적 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가 대전환의 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완성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강요나 제재로 압박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첫 소식은 윤진 기자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양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낭독했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비핵화 부분. 비핵화 의지 표명과 더불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붙었습니다. 미국이 강요와 압박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남북관계는 지난해 3차례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습니다.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 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연계해 평화체제 전환 협상을 추진하고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 방안도 모색하자고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단 남북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외부 전쟁 장비도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대북 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감안한 듯 경제 건설을 강조하며 자립경제란 표현을 7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강성대국이나 핵무력이란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남북관계 진전, 경제 총력전이란 세 축을 중심으로 올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은 조금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이 문제가 풀리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남북 협력과 교류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구체적인 예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거론하며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그것도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당국의 추가 조치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조치를 취한 제3 몰수와 동결 조치를 아무 조건 없이 해제했고 이를 토대로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본격 재개하는데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대북 제재. 이런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또는 예외적인 제재 면제가 필수적이고 김 위원장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의 발언은 남측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어서 국내의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오늘 신년사에는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등장해서 더 그랬습니다. 비핵화라는 단어에 그동안 쓰지 않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육성으로 처음 했고 반면에 미국이 압박하면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반대의 말도 했습니다. 이효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신년사 내용을 암기할 정도로 중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지도자의 완전한 비핵화 언급은 파격적입니다. 그런 만큼 진정성의 의문을 품는 미국 관료와 정치권에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더는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조치들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합의 이행 의지 표명과 함께 미국의 상응 조치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길을 언급한 것은 제재 완화를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른바 플랜 B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또 남북 간 군사합의서를 사실상 불가침 선언으로 평가하면서 합동 군사연습 중단 등을 언급했는데 우리, 즉 자신들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조건을 달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적절하게 수용하는 모양 공세로 가게 되면은 1월 초에 북미 협상이 신속하게 재개되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확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청와대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네, 방금 보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남북관계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속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에 남북관계가 2018년보다 더 좋아질지 물었습니다. 더 좋아질 거란 응답이 60.3%. 비슷할 거란 응답은 30.4%, 악화될 거란 응답은 9.3%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협력의 대상이란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지만 경계 대상, 적대 대상이란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북한을 더 적대 대상이나 경계 대상으로 여겼고 세대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북한을 더 적대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경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과연 새해엔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부분적일 것이라고 응답해 북한의 비핵화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SA 비무장화와 GP 시범 철수 등을 통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 합의가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10명 중 7명은 9.19 군사 합의가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44.1%로 가장 많았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79명을 대상으로 12월 21일부터 나흘간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98%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국정 지지도와 경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국정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조금 더 높았지만 경제정책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이 보도 보시고 뒤이어 이낙연 총리를 이곳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5.2%가 지난 기간 동안 잘했다고 답했지만 부정적인 응답도 41.7%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의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긍정평가가 낮아졌습니다. 국정 분야별로 봤을 때 가장 잘한 분야로는 큰 차이로 남북관계와 외교 정책이 꼽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중점 추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일자리 문제가 1순위였습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요구가 컸습니다.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는 성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65%인 반면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으로 꼽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세부평가를 물었습니다. 성과를 낸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40%였지만 새 정책 중에선 공정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더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주문이 많았습니다. 현재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건 경기 부진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1, 자유한국당 13.5, 정의당 9.8, 바른미래당 7.8, 민주평화당 1.5%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28일, 29일 이틀간 유무선 전화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만들어진 이곳 9시 뉴스 스튜디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9시 뉴스 생방송 출연은 처음이시죠? 예. 예, 새해 첫날이어서 희망찬 이야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 좀 무거운 이야기, 듣기에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지만 지속적 하락 추세 느낌이 혹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끼십니까? 네, 국민의 마음을 대할 때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예. 더구나 지금처럼 지지도가 조금씩 내려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몹시 조심스러운 국면이라는 뜻이지요. 예.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개혁의 딜레마는 늘 있습니다. 예. 개혁을 하면은 처음부터 그게 싫은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누구는 피로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왜 그렇게 천천히 하느냐고 하는 네. 사람이 이 세 그룹이 모두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는 다양한 요구가 지금 접합점 찾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정책과 관련된 평가나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총리께서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1년 차는 연애 같고 2년 차는 결혼 같다. 3년 차는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예,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관계지요. 예. 네, 연애는 기대감이나 가능성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 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그 요구가 더 많아지겠죠. 결국 성과,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문제는 경제입니다. 특히 일자리고요. 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습니다. 경제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도 꽤 많아졌는데 네. 올해 3년차 현 정부의 경제정책, 물론 경제부총리는 아니지만 책임 총리로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요. 예.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 부작용은 없는가. 네. 또 좀 더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하게 이행할 필요는 없는가. 이것은 저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장의 수용성이나 또는 또 현장에서의 그 부작용은 분명히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눈을 감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수용되도록 또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또 그런 정책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 국민들께서 받으시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해 일이지만 소득주도 성장 자체의 정책적 큰 방향성에 대한 비판들이 많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는 확실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그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것, 의료비라든가 통신비 같은 걸 줄여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안전망,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연금 확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소득을 올려드리는 것 중에 최저임금에 집중해서 지금 예.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죠. 예. 네, 실제로 근로자 가구 소득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힘드실 거고요. 또 예. 그것 때문에 실직으로 내몰리는 그 청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촘촘한 보완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책임과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도 어제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성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고 성과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면 올해 집권 3년 차인데 성과를 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제일 좀 부진한 것이 투자와 고용이거든요. 예.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네. 대규모 투자 사업을 조기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광역권 교통이나 물류 같은 대형 공공인프라 예. 이것을 좀 정부가 더 의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부문이 마중물 노릇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고요. 고용은 일자리 지표가 최근 2, 3개월 동안에 조금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예.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과감하게 펴가면서 또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이제 근로장려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장려세가 새해에는 작년보다 3배가 늘어난 약 5조 원 가까이 되고요. 일자리 예산도 많이 늘어서 23조를 예.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고용 개선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공공 부분의 고용이 나아지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고용의 질적 수준, 질적 변화까지 담보할 수 있는지요? 예, 그것은 이제 그 근로자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나아지죠. 왜냐 그러면 임금이 예. 올라가니까요. 예. 거기서 배제되시는 분들이 이제 주요 그 정책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요. 예. 나아지도록 해야 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우리 사회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다. 그러니까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로 소비의 지표를 들었습니다. 실제 소비의 지표는 괜찮은데 소비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혹시 인식되고 있다는데 경제 실상과 경제 인식 프레임의 괴리라든가
편차가 크다고 보십니까? 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예를 들면요. 예. 이 소비는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비가 줄었다고 볼 것이고요. 총체적인 소비는 그렇게 줄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 예. 배달 받는다든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든가 이쪽이 너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집권 3년 차인데 문재인 정부의 책임 총리로서 경제 분야 이외에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 어떤 국정의 방향성이나 올해 특징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 복지, 안전. 이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예를 들면 특진료, 선택진료비 이거 폐지했고요. 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췄고요. 예. 네, 또 MRI나 초음파를 급여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의무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비용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예. 건강에선 그렇고 복지는 아까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또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이고요. 안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가 조금 줄었는데 최근에 김영균 씨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스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든가 AI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신문사 기자로 출발을 해서 국회의원 4선, 도지사, 총리를 역임하고 계신데 정치인 이낙연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총리로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런 답변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답변 이외에 다른 답변은 없습니까? 다음 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KBS 뉴스는 우리 사회 부의 불평등이 이대로 괜찮은지 좀 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상위 10% 가구의 순자산이 전체의 42%를 점유하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평등의 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의 불평등은 단순한 물질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부르고 분열을 촉발시켜서 제2차, 3차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불평등의 바닥에 있는 80대 노인, 40대 실직자, 고시원 청년의 상황을 보시죠. 홍진아 기자입니다. 사르래는 한파가 몰아치는 날, 여든이 다 된 노인이 폐지를 줍습니다. 100원이라도 벌려면 몸부림해야지. 추운 것을 따지면 어떻게 돈 버나. 하루 종일 주운 폐지를 팔아 손에 쥔 돈은 1,300원. 다달이 받는 기초연금 25만 원만 갖고는 각종 약값에 끼니 해결하기도 벅찹니다. 내가 폐지 주워서 과일이라도 사 먹으려고. 6남매를 키우며 30년간 생선 가게에 담배 가게에 가리지 않고 장사를 했지만 형편이 나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갔었어, 애기들은.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벌었어도. 2018년 마지막 날 아침, 평상시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하명민 씨. 지금 회사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일하던 부서의 업무를 외주 업체가 맡게 되면서 실직자가 돼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그쪽에 가는 걸 포기하고 또 아웃소싱 업체에 남는 것도 이제 포기하다 보니까 희망퇴직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운전 강사, 보험 설계사,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 어느덧 40. 결혼은 아직 꿈꾸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게 되면은 또 자녀도 생길 텐데 그러면 또 경제적인 부담이 더. 이제 30대로 접어든 이 청년. 2년째 고시원에서 먹고 자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 취직해서 중산층이 돼보는 게 꿈입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서 그냥 잘 살고 싶어요. 지금 현실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물려받을 것도 물려줄 것도 없는 이른바 흙수저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노력해도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절망감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런 절망감은 일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5%, 4명 가운데 3명이 우리 사회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 3%에 불과합니다. 극복도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46%,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본인이나 자녀가 경제적 상위 계층으로 올라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부의 불평등은 왜 생기는 것 같냐고 물었더니 편법 대물림과 임금 격차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는지, 현실은 어떤지 그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김희영, 오규정 두 기자가 차례로 설명해드립니다.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이경희 씨. 차량 부품을 조립 설비에 대는 일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 씨를 포함한 45명의 비정규직 손을 들어줬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달 휴일 근무까지 하며 1년간 버는 돈은 2,200~300만 원 선. 한국GM 정규직들의 평균 임금 8,600만 원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정규직이 한 30% 정도 선에서 받고 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지저분하고 한 일들을 더 힘들게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60만 원 정도. 반면 정규직은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2014년엔 1.7배까지 커졌습니다. 근무 시간 대비해서 버는 돈의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대기업 쪽으로 더 가고 싶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대기업 수는 고작 0.3%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이 내는 전체 이익 중 60% 넘게는 이 대기업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잘 벌면 중소기업들도 따라 수익을 내는 구조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기업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인건비와 생산비용 부담 등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물품 대금 이런 것들을 좀 낮게 받는 그런 관행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형성의 출발점인 임금에서부터 좀채 좁히기 힘든 양극화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50대 주부 김모 씨는 4년 전 70억 원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샀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 씨가 자금을 마련한 건 아버지가 들어준 연금보험 수익금에다 쪼개기식 현금 증여 때문.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절세란 명목으로 이른바 VIP 고객들의 세금 깎아주기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한 증권사는 자산 1조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오너의 증여 작업을 설계했습니다. 부인과 3명의 자녀에게 기업 지분 40%를 증여했는데 이때 지분 평가액을 낮춰 세금을 줄였습니다. 이후 지분 가치는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비상장 회사인 에버랜드를 동원해 그룹 지분을 늘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의 촉소판인 셈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잔뜩 내니까 먼저 증여한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흔한 것 같고요. 되게 흔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30억, 50억은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2017년에 상속 증여된 재산은 90조 원. 특히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증여의 비중이 1년 새 급격히 늘었습니다. 탈세라는 거하고 절세라는 거하고 사이에 뭐가 있냐면 조세 회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을 어긴 거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혹은 조언들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부가 불평등하게 이제 움직여지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상위 10%가 전체 90%를 독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의 절반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 불로소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집중도보다도 비근로소득의 집중도가 좀 더 빨리 악화돼서 그것이 소득 불평등을 갖고 온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할 수 있고요. 편법 증여가 난무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불공정 행위를 엄벌하고 부유층 세금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부유세 도입에 대해선 매우 찬성한다가 32%, 찬성한다가 30%였습니다.
찬성자들의 41%는 30억 원 이상에 대해, 35%는 10억 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과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해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2.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의 불평등은 물질적 격차에 그치지 않고 우울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복감,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KBS는 앞으로 이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9시 뉴스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이가경입니다. 많은 일들을 뒤로 한 채 2019년을 맞이했는데요. 새해 우리 이웃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지난해 슬픔과 기쁨의 한복판에 섰던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면서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았다가도 음주운전하면 안 되지 하고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019년이 오면 새해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돈만 생각하고 돈만 보고 달려가는 나라가 아니고 진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을 찾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단 71명은 먼저 복귀했지만은 나머지 우리 48명 나중에 다시 다 들어올 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같이 들어와야죠. 그때 큰 한대한 그 파티라도 해야죠 뭐. 꿈쩍 같은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한 아이라도 비리, 안전하지 않은 환경, 잘못된 급식 같은 거 한 아이라도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저의 가장 큰 바람이죠. 대학 내 미투뿐만 아니라 다른 미투 운동들도 함께 연대해가지고 저희가 더욱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성폭력을 정말 끝장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난민들에게 따뜻함을 아낌없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난민들도 한국 사회에 해롭게 해치지 않고 잘 적응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한번 죽기 전에 우리가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죽기 전에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딴 건 없어요. 남북 통일이 돼서 웃으면서 같이 한 버스 타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게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지금. 딴 건 없어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 남산 산행길에 올라 시민들에게 올 한 해 각 가정과 직장, 나라에 모두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00세를 맞은 애국지사와 소방대원 등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새해 인사와 함께 격려의 뜻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올해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각 당의 주장을 김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해를 넘겨 15시간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스폰서 수사관의 개인 비리 덮기와 한국당의 여론 호도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 한국당이 정작 결정적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새해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30개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가 코드 인사에 활용됐다면서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다시 파헤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규명에 필요한 관계자 불출석, 사실 판명된 사안에 대한 함구로 일관하며 계획적으로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재석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야 협의가 필수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한국당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정조사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정의당은 운영위를 연말 화풀이 대회장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산불이 번지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은영 기자, 지금은 불길이 잡혔습니까? 네, 불은 오늘 오후 4시가 좀 지나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의 한 야산입니다. 5시간째 불이 번져나가면서 산림이 5만 제곱미터 넘게 탔습니다. 초동 진화가 어려웠는데요. 산불 진화에 효과적인 소방 헬기가 날이 어두워지면서 철수해야 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낙엽층이 빠르게 타들어갔습니다. 불길이 능선을 따라 인근 마을 방향으로 번지면서 오후 6시 46분에는 송천리 마을 주민 52가구 114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진행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속속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와 임직원 등 150명도 상평초등학교에 대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화재 현장에서는 진화 인력 470명과 소방 차량 31대가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초대형 헬기 등을 투입해 오전 안에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9시 뉴스가 새로 준비한 코너 뉴스 주민입니다. 정희석 기자, 오늘 첫 선을 보이는 건데 어떤 코너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짧게 설명해드리면요. 저희가 뉴스 리포트에 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얘기들, 여기에 카메라의 주민 기능처럼 좀 더 자세히 가까이 접근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는 코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새해 첫날 뉴스라서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역시 정치권에서 소재를 던져줬습니다. 국회에 있겠죠? 조국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었고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을 했었죠. 이 자리에서는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건설업자 최모 씨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여당과 야당이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는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야당의 공격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님은 그 스폰서 건설업자라고 불리우는 최 씨와는 아시는 사이입니까? 네. 그분이 제가 졸업한 해광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 발생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인물이죠. 김태우 씨가 그 자신의 인사청탁을 건설업자 최모 씨를 통해서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런 의혹인데 이 건설업자 최모 씨가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학연을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공격입니다. 예, 조국 수석의 동문 관계를 통해서 공격을 한 건데 반대로 여당도 공격을 한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우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관계를 활용해서 반격에 나섰는데 역시 반격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곽 의원님 2013년도에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문제의 김태우 씨가 거기에 직계 부하 직원이었어요. 김태우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곽상도 의원님하고 연수원 동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김태우 씨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직속 부하였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또 지금 김태우 씨의 변호사로 나선 석동현 변호사의 연수원 15기 동기다.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예. 부하 상하 관계, 동기 관계.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부도 나오네요. 네, 석동현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 스스로도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었고요. 그 부인인 박영아 씨 같은 경우에는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게 공격의 초점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본질은 사찰 의혹인데 뭔가 다를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격과 반격의 양상은 김태우 씨의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 두 진영의 양상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김태우 씨가 공익신고자다. 그리고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김태우 씨의 주장을 끝까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청와대 여당의 경우에는 김태우 씨는 비위 혐의자일 뿐이고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결탁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이렇게 관계 설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설정하고자 하는 뭔가 그런 의도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먼저 모니터 속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톱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장면입니다. 지금 저 장면 하나가 화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파격적이다. 예. 심지어는 세련됐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기존의 TV 화면 배경을 보면 좀 특이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 속 장소를 저희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뒤에 나와 있는 저 액자 2개, 할아버지인 김일성 그리고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예. 특이한 모습은 이 두 인물 모두 뭔가 업무를 보고 있는 장면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업무를 보는 장면도 그렇긴 하지만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 저 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이 책장에 책들이 워낙 많이 꽂혀도 있습니다. 예. 고급 양장 표지로 추정이 되고요. 더 자세히 보면은 각 양장 표지들에 보면 북한 글씨체가 적혀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볼 거는 김정은 위원장 뒤편에 바로 이 탁상 시계가 확인이 되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시작할 때는 12시 05분을 가리키고 있다가 신년사를 마칠 때쯤에 12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간에 편집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녹화 시간을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꽤 자세히 보셨네요. 예, 이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북한 발표 어디에도 오늘 신년사를 발표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 특이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뒤편에 보는 그 거울 속을 보면요. 저 안에 반대편에 커튼이 쳐져 있는 예.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또 다른 중요한 공간이 하나 있다라고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이 노동당 건물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다 또는 서재다.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번 신년사 발표를 위해서 급조된 세트가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예, 지금 나오고 뭔가 있습니다. 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꽉 짜여진 어떤 구도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 신년사 발표를 통해서 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변화하기 위한 뭔가 변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뉴스지민 오늘 첫 순서였습니다.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2019년은) 우리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진 지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 상하이를 연결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김도엽 특파원, 이 100년 전 당시 임시정부 앞 골목의 모습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임시정부가 있는 이곳은 100년의 100주년을 세월, 맞은 그 그곳 분위기 역사가 궁금합니다. 쌓여있는 마당로라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바로 이 골목길에서 김구 선생님이 임정요인들과 자주 회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거닐고 있는 여기가 바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현장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국민의 주인됨을 선언했던 임시정부, 어떤 모습인지 잠깐 들어가 보실까요? 이 소박한 1층 전시실로 들어가 보면요.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의 흉상과 대형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1월 1일 임시정부 앞에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임시정부의 1월 1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해마다 신년 축하회를 열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속으로만 전해지던 신년 축하회 현장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59명의 임시의정원 의원들이 1921년 1월 1일 신년 축하회를 연 뒤 찍은 사진입니다. 앞줄 왼쪽 세 번째에 김구 선생이 보이고 그 뒷줄엔 신익희, 신규식, 그리고 안창호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엇갈린 태극기 뒤로 어디론가 올라가는 석조 계단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일까? 회동은 당시 농림장관이었던 안창호 선생이 주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묵었던 여관의 음식점에서 신년 축하 회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이 애용하던 여관이 있던 곳입니다. 영안공사란 회사 소유의 이 건물은 1918년에 문을 연 최초의 백화점으로 부속시설로는 여관, 음식점, 놀이공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전 양식 그대로 건물이 보존돼 있는데 현재도 영안백화점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부터 6층까지 내부에선 사진 속 장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겨있는 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독특한 3층짜리 석조 누각이 나타납니다. 누각의 측면엔 눈에 익은 계단식 구조물이 보입니다. 계단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면 옛 사진과 똑같은 구도가 잡힙니다. 그간 상하이의 역사 연구가들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역사 속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왔었는데요. 이 건물이 1921년 1월 1일 날 그 기념 행사를 했던 데인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3층 구조물은 기운각, 즉 비단구름의 누각이라 불렸는데 사진 속에선 계단만 보였기 때문에 여기였는지 여태 몰랐던 겁니다. 건물 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진을 찍었던 7층에는 찻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찻집은 폐쇄됐고 이후 옥상의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它是作为一个就是屋顶花园，然后这边有一些餐桌，然后可以用餐，然后包括我们所看到的吉云阁后面的那块区域的话，是有做到一些游乐场，它叫一个天韵阁这样的一个游乐场。 이 장소는 최근 상하이 총영사관이 확인을 했고 정부는 독립유적지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내일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독립사적지 관계자 등을 이곳으로 초청해 신년 축하회를 연 뒤 기념사진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3.1운동 역시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이 독립만세 운동의 열기는 이어졌는데요. 항일 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된 3.13 룽징 만세운동의 현장을 김명주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1919년 3월 13일 조선인 2만여 명이 북간도 룽징에 모였습니다. 간도 한인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학연 선생이 독립선언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시위대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수백 미터를 행진하다 일제의 무력 진압에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1 운동 이후 최초의 해외 반일 집회가 열린 역사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쪽에 세워진 기념비가 피로 얼룩진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그 박수를 보내고 일부 군중들을 그 대화에 같이 끼어들고 그래서 대화가 처음보다 점점 많아집니다. 일제 만행의 상징인 간도 일본 총영사관. 잔악했던 고문의 현장은 새 모습으로 내부 수리가 한창입니다. 당시 3.13 만세운동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직접 일본 경찰에게 대한 독립을 선언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은 항일 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됐지만 아직도 일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동학교 학생입니다. 당시 학생. 그때 16살. 3대 독자 아들. 김병영인데 이분이가 그때 그 3.13 그 시위 때 제일 앞장에 있었어요. 연변 지역 동포들은 해마다 3월 13일이면 의사릉에서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 지원과 행사 참석이 끊기는 등 3.13 룽징 만세 운동은 정작 조국에서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린성 룽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영만리 타국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이제는 과학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5년 전 장보고 기지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남극에 2개 이상의 연구 기지를 둔 10번째 나라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남극 장보고 기지에 나가 있는 KBS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양예빈 기자, 밖이 좀 많이 환해 보입니다. 백의 현상 때문인가요?
네, 이곳 장보고 기지는 한국보다 시간이 4시간 빠른데요. 지금 남극은 한여름이기 때문에 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백야가 계속되면 해돋이 행사 같은 것도 없었겠네요. 네, 그래도 나름 새해맞이를 했습니다. 2019년을 맞아 기지대원들이 모여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했고요. 모두 몸 건강히 남극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세종기지가 1988년 남극 킹 조지 섬에 세워지면서 올해로 만 30년을 맞았는데요. 이 장보고 기지에선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에선 세종기지와 차별화된 남극 복구 연구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지구의 나이테 역할을 하는 빙하 연구, 그리고 대표적인 환경 변화 지표 중인 펭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 대기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옆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장보고 기지 대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보고기지 대장 직원아입니다. 저희 대원들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극에 쌓인 눈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진료 중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정신과 환자 30살 박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 외래동 진료실 등에서 47살 A 교수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 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부산 서구 감천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인근 주택 옥상으로 추락하면서 운전자 62살 장모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러시아인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내리막길에서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맞은편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6,055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실적입니다. 해가 바뀌어 어느새 2019년 날씨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도 한파가 이어졌고 서해안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날이 춥겠습니다. 모레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등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중부지방은 철원의 아침 기온 영하 16도,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등으로 곳곳이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2019년 새해 첫날 9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